안녕하세요. ICU에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강의를 맡은 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정승호입니다.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일단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에어웨이를 실제적으로 매니지먼트 하기 전에 이밸루에이션 한 법,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몇 가지 소소한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법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에서 일단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 전제로 좀 깔아놓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환자가 인투베이션이 안 되면 에어웨이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못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인투베이션이 안 되면 인투베이션이 될 때까지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투베이션이 그 자체가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의 전부가 아니고, 그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의 하나의 일부일 뿐이고, 인투베이션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페일드 에어웨이가 아니고 벤틸레이션만 잘 유지된다면 그것은 에어웨이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인투베이션이 안 돼서 계속 시도하고 될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벤틸레이션도 안 되는 CICV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추후에 혹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학생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매니지먼트 할 때 우리에게 지금 준비할 시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 당연히 에어웨이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관에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본인이 어떤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확인해 두시고, 그 장비들을 좀 사용법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본인이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초동 대처반이시다, 아니면은 하다 안 돼가지고 본인한테 넘어오는 그런 단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관에서 가장 에어웨이들을 잘 다루기 때문에 어차피 내 뒤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초동 대처하고 안 되면 본인이 다른 백업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어웨이 매니지먼트가 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수술방에서는 에어웨이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좀 차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술방 바깥에서 응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는 제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10배 정도, 그냥 똑같은 에어웨이라도 한 10배 정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사실 수술을 위해서, 전신마취를 위해서 에어웨이를 이밸루에이션 하는 경우에는 그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ENT, 이비인후과에서 라링고스코프를 보면서 에어웨이 이그제미네이션 한 다음에 철저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응급 상황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이제 일렉티브 수술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웨이크 인투베이션이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아웃사이드 OR에서는 협조가 되는 환자가 거의 없고, 환자가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협조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협조가 거의 되지 않아서 프리옥시네이션 같은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환자가 금세 안 좋아지고, 그리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같은 게 심한 경우, 그래서 피지올로직 리저브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경우에는 인투베이션을 하는 그런 단시간의 앱니아도 잘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는 어레스트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MPO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령 MPO를 시켰다 그래도 GI 블리딩 같은 게 있는 경우에서는 어스퍼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어웨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어떤 스킬풀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프로바이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이제 보조를 해주시는 인력분들도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인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저도 병동에서 몇 번 인투베이션을 하다가 굉장히 머리 쪽으로 올라가기도 공간이 좁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갑작스러운 어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디바이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것들이 수술방 이외의 곳에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투베이션을 수술방 이외의 곳에서 시행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2021년에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로 코호트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인투베이션을 하는 동안 혈압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비어 하이폭세미아, 그러니까 인투베이션 과정 동안에 벤틸레이션이나 옥시지네이션이 잘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 경우도 9.3% 정도가 발생했고 심하게 카디악 어레스트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3.1%였는데 문제는 이 3.1% 중에서 이 하이폭시아, 그러니까 결국 벤틸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옥시지네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23케이스 정도, 25% 정도로 카디악 어레스트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벤트를 최대한 줄여야 이런 환자의 28일 아웃컴, 인투베이션 이후에 28일 모탈리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자의 아웃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이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인투베이션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에어웨이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런데 디피컬트 에어웨이 이밸류에이션으로 가장 치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랑파티 스코어인데요.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이제 구강이나 파링스 쪽의 구조물, 그러니까 이제 우블라가 잘 보이는지, 톤실이 잘 보이는지, 그리고 소프트 팔레이트가 얼마나 보이는지에 따라서 클래스 1에서 클래스 4까지 우리가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4는 굉장히 에어웨이 어세스먼트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건데요. 사실 이 말랑파티 스코어를 적용하기는 환자의 협조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입을 잘 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실 응급 상황에선 드물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건 이런 레몬 크라이테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관상으로 뭔가 에어웨이에 크러쉬드 에어웨이라든지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입이 3핑거 이상 마우스 오프닝이 있는지, 그리고 턱에서 이제 하이오이드 본까지 거리가 이제 3핑거 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하이오이드 본에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까지가 2핑거 이상이 되는지 해서 3핑거, 2핑거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에어웨이가 괜찮은지, 거기다 말랑파티 스코어를 더하고 뭔가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 너무 환자가 오베스하지 않은지, 그리고 환자의 넥 모빌리티가 괜찮은지, 넥 인스테빌리티가 있지는 않은지 같은 걸 확인해서 레몬 크라이테리아 같은 걸 사용하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말랑파티 스코어는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제외시키고 모디파이드 레몬이라고 해서 레온 스코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마코차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환자의 에어웨이를 점수화시켜가지고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랑파티 스코어, 그리고 슬립 앰니아가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서비컬 스파인이 잘 움직여질 수 있는지, 마우스 오프닝이 잘 되어 있는지, 거기다가 이제 환자의 피지올로지상 코마 상태인지, 그리고 하이폭세미아가 심하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치과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또 1점을 더해가지고요. 보통 3점 정도가 이제 디피컬트 에어웨이를 나누는 컷오프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중에 사실 단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은 디피컬트 에어웨이라는 건 결국 에어웨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yes or no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디피컬트 에어웨이, 가장 최악의 디피컬트 에어웨이를 가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어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코어를 미리 이밸류에이션 해서
이런 디피컬트 에어웨이가 예상되는 환자는 뭐 베드사이드에 경고 팻말을 붙여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에어웨이를 어세스먼트를 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의 준비에 대한 건데요. 사실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이제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도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는 한 끗만 삐끗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웨이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서야 추가 인력을 부르게 되면은 너무 늦어서 환자에게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백업 인력을 최대한 넉넉히 불러둔 상태에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상하게 인투베이션도 잘 됐는데 세츄레이션이 잘 오르지 않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엠브를 짜고 있는데 세츄레이션이 오르지 않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뭐 산소 연결된 산소줄이 빠져 있었다더라, 산소가 안 틀어져 있었다더라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석션 같은 경우에는 꼭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풀스토막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에서 석션이 안 되게 되면은 벤틸레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리 인투베이션 하이포텐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혈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숏텀으로 예를 들어 한 1분 정도로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세데티브 같은 거를 주게 되면 굉장히 혈압이 많이 겨우겨우 이제 심파세틱 톤으로 버티고 있던 환자들이 세데티브를 주게 되면은 혈압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굉장히 숏텀으로 BP를 좀 체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포텐션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바소프레서를 준비하게 되면은 시간이 늦어져서 이스케미아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투베이션 하실 때는 거의 그냥 하이포텐션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바소프레서 인퓨전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인투베이션에 사용하는 도구,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도구는 이제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서 뭐가 필요하고 뭐는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에어웨이 상황에서 들고 뛰는 가방에 있는 거를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스타일렛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에어웨이 같은 것도 다 기본적으로 갖추시고 튜브 사이즈도 필요하면 갖추실 수 있는데 많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핏밸브입니다. 핏밸브는 사실 단순히 인투베이션 한 다음에 적용시켜가지고 세츄레이션을 잘 유지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환자가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할 때, 그래서 프리옥시네이션 같은 걸 할 때도 핏밸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산소를 많이 옥시네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핏밸브를 가급적 꼭 구비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엔드타이달 CO2 디텍터는 인투베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컨펌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꼭 구비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디바이스 같은 거는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고 해서 각 기관의 그 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디오 라링고스콥인데요.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게 비디오 스콥이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비디오 스콥이라면 다 돼. 비디오 스콥 보고 누가 못 넣어라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비디오 스콥은 사실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라링고스콥보다 좀 더 트레이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비디오 라링고스콥이면 다 돼. 그러니까 트레이닝도 필요 없어 라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비디오 스콥을 꼭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는 사실 인투베이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 인투베이션 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처음 시도했을 때 성공하는 확률, 이것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에 NEJM에 실린 논문인데요. 비디오 라링고스코프와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프를 했을 때 퍼스트 패스 성공률이 비디오 라링고스코프이 85.1%, 다이렉트가 70.8%로 비디오 라링고스코프이 유의미하게 성공률이 높았고, 그리고 인투베이션에 소요되는 시간도 유의하게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몇 가지 메타 아날라이시스가 있었는데, 이 NEJM에 실린 연구를 포함해서 진행된 그 메타 아날라이시스 상에서는 이제 유의하게 이게 굉장히 비디오 라링고스코프에 페이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통계적으로 의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비디오 라링고스코프이 훨씬 첫 번째 시도 때 성공률도 높고, 그리고 이제 에스파지아 인투베이션 같은 컴플리케이션이나 아스피레이션 리스크도 훨씬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그 14개 RCT를 메타 아날라이시스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두셔야 될 건, 물론 모든 첫 번째 시도를 다 비디오 스코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실 각 기관의 트레이닝 특성도 있고, 그래서 본인한테 좀 더 그 익숙한 기구를 사용하시려면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프로 에어웨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플랜 B로서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야간 당직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간대에서, 백업 인력이 부족한 시간대에서 이런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프만 있고 비디오는 없는 경우에 에어웨이가 좀 어렵다 싶으면 굉장히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를 첫 번째 초이스는 아니되 반드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셨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대한 건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은 스니핑 포지션으로 C1 쪽에 있는 조인트는 익스텐션, C7 쪽에 있는 조인트는 플렉션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 베개를 한 10cm 정도 받쳐서 오랄 엑시스와 파링지얼 엑시스 그리고 라링지얼 엑시스가 가장 일치돼서 보컬 코드가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자세가 스니핑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데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자세만 제대로 취해도 안 보이던 에어웨이가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세를 꼭 기본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니핑 포지션만으로는 부족한 심한 오베스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램핑 포지션이라고 해서 스터널 노치와 그리고 귓구멍을 같은 높이에 두는 이러한 램핑 포지션을 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옥시네이션인데요. 프리옥시네이션은 환자가 우리가 마스크를 잡는다든가 해서 백밸브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하다가 인투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걸 잠깐 중단했을 때 인투베이션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앰니아 시간을 최대한 버틸 수 있게 환자의 렁 쪽에 최대한 많이 옥시지네이션을 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논 인베이시브 파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이나 아니면 하이플로우 나잘 캐뉴러를 사용해서 최대한 환자에게 벤틸레이션을 하게 해서 환자에게 최대한 옥시지네이션을 시켜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심하게 아지테이션을 보여가지고 좀 그걸 시행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약간 엔자이오라이시스 정도를 시켜줄 수 있는 소량의 세데티브를 줘서 환자를 살짝 안정시키고 그 다음 프리옥시지네이션을 진행하는 딜레이드 시퀀스 인투베이션을 시행해 볼 수 있겠고, 이것도 안 된다. 그냥 바로 마스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백밸브 마스크를 하시면서 핏밸브를 사용하시면 환자의 옥시지네이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인투베이션을 시행하는 동안에 나잘 캐뉼러나 하이플로우를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은 앰닉 옥시지네이션이라고 해서 환자가 인투베이션 동안에 앰니아를 좀 더 잘 버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방법도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 물론 환자가 협조만 잘 되면 어웨이크 인투베이션 테크닉으로 지속적으로 하이플로우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자의 셀프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웨이크 인투베이션 하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약제에 대한 것도 이제 각자 선호하시는 약제가 다 다르실 텐데, 그 환자가 어떤 그런 언더라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써주시면 되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혈압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 석시닐콜린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칼레미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서는 가급적 사용을 지양해 주시고, 로큐르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덕션 도즈는 kg당 0.6 정도인데 레피드 시퀀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2까지 줘서 빠른 온셋을 유도합니다. 단 이렇게 로큐르늄이 사실 알러직 리액션이 굉장히 심심찮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야 되고, 필요하시다면 환자의 셀프를 다시 돌려야 된다면 이럴 때는 수가마덱스 같은 안티도트를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2022년에 ASA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디피컬트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인데요. 환자 이밸류에이션 하고 마취를 유도하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방에서 시행하는 경우이고, 이건 소아의 알고리즘입니다. 성인이나 소아나 이제 뭐 이밸류에이션 하고 그럼 에어웨이 해보고, 그래서 잘 되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이 빨간색, 이 빨간색 부분과 성인의 빨간색 부분과 소아의 빨간색 부분, 결국 잘 벤틸레이션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일단 지원 인력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벤틸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에 혼자서 뭘 해보시려면 절대 안 되고요. 백업 인력을 꼭 부르셔야 되고요. 백업 인력이 도착하는 과정 중에 마스크 벤틸레이션과 그리고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그리고 인투베이션을 번갈아서 시도해보되, 벤틸레이션만 된다면 인투베이션은 너무 많이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에어웨이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이 유지가 잘 된다면, 한 가지 방법으로라도 유지가 잘 된다면은 좀 더 스킬풀한 전문가의 도착을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근데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인베이시브 에어웨이, 특히 뭐 크리코사이로도토미나 트라키오스토미 아니면 리지드 브론코스콥, 그리고 뭐 아예 에어웨이가 콜랩스 된 상황이다, 그러면 에크모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피팅할 때는 이제 어떤 게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벤틸레이션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환자가 조금만 자세를 바꾸거나 조금만 입을 벌려주거나 하는 경우, 입이나 뭐 코가 눌려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것만 조금만 열어주면은 안 되던 벤틸레이션이 갑자기 확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목을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면은 자세를 이것저것 바꿔보는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니핑 포지션이나 램핑 포지션이지만 안 되면 환자의 목을 옆으로 돌리는 레터럴 포지션까지도 좀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틀니 같은 걸 착용하면 좋은데, 틀니도 없는 경우에는 꺼지를 돌돌 말아서 양쪽 어금니에 하나씩 넣어 놓으면은 마스크 피팅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오류인데, 코나 입은 반드시 열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스크를 꽉 누르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 코를 막고 있거나 입을 아예 다문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굉장히 벤틸레이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마스크 피팅이라기보단 사실 저스러스트를 해주느냐가 에어웨이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저스러스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립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립인데, 이 C그립은 사실 우리가 혼자서 마스크 백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C그립이라서 이거를 두 손으로 잡으면은 이제 C그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C그립은 사실 엄지와 검지로 마스크를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저스러스트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유지하기 불편합니다. 머슬 패티그도 금방 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디피컬트 에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오래 잡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손 엄지로 이렇게 마스크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네 손가락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저스트러트를 하는 이 바이스 그립을 꼭 익혀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소위 LMA라고도 많이 부르는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디바이스에 대한 건데, 이건 사실 수술방 이외 구역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랄 에어웨이나 나잘 에어웨이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글로티스 주변을 감싸서 이제 보컬 코드 위쪽에 글로티스를 잘 감싸서 거기서 벤틸레이션을 유지하게 하는 디바이스인데요. 오랄이나 나잘 에어웨이 넣고는 벤틸레이션 잘 안 되다가도 이게 훨씬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벤틸레이션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레스큐 방법으로 사실 좀 종종 쓰긴 했는데, 이게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입을 벌려주고요. 이게 보조자가 입을 벌려주면 좀 더 시술이 편합니다.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냥 입천장을 따라서 들어가서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인서션을 하고 그 다음 백잉을 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의사가 아닌 직종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급할 때 이걸 사용을 하시면은 숙련되지 않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환자의 에어웨이를 유지하고 벤틸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가 굉장히 상품이 다양한데 각 기관에 맞춰서 가장 편한 상품을 좀 하나씩 비상용으로 구비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인투베이션인데, 인투베이션은 사실 제대로 하자면 거의 1시간이 넘어가는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투베이션 할 때 가장 좀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투베이션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구조인데, 에피글로티스가 보이고 보컬 코드가 다 노출되고 이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으로 인투베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 밑에는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인투베이션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보컬 코드가 다 보이는데 각도가 안 맞아서 안 들어가요 라는 경우가 굉장히, 특히 학생 선생님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타일렛 앵글은 가장 하키스틱 어피어런스라고 해가지고 한 30도 정도로 굽히는 거, 그리고 에어웨이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굽혀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비디오 라링고스콥 같은 경우에는 라링고스콥의 블레이드 앵글과 따라서 각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하면은 각도가 안 맞아서 그 인투베이션이 안 되는 경우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한 상황일수록 급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이 급하면 가장 먼저 보컬 코드를 찾으려고 블레이드를 인서션을 합니다. 그런데 보컬 코드를 먼저 찾으려고 하게 되면 항상 깊숙이 인서션을 하게 되고, 에피글로티스를 이제 물고 블레이드를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보컬 코드가 보여도 인투베이션이 각도상 절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컬 코드까지 물어서 들어버리는 경우에는 에소파고스만 보이게 되는데, 에소파고스도 사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보컬 코드랑 비슷한 구멍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에소파지알 인투베이션의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천천히 에피글로티스부터 먼저 찾고 그 위에 있는 발레큘라 포사 쪽으로 팁을 위치시켜서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을 꼭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인투베이션이 분명히 거의 다 들어갔는데 튜브가 통과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에 걸린 경우라면은 이제 보컬 코드 이전에서 인서션이 안 되는 경우라면 그 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바벨을 그 밑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인서션 하게 되면 튜브가 통과가 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컬 코드를 통과했는데 이제 인서션이 더 진행이 안 돼요 라는 경우에는 그 시계 방향으로 튜브를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게 트라키아의 안테리어 월을 걸려서 안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트라키아 월을 스무스하게 통과할 수 있어서 튜브가 좀 더 통과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 어디에 걸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봤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갔다가 이렇게 몇 번 트라이를 해보시게 되면 하는 경우가 통과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는 에어웨이 이데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시도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투베이션을 마무리할 때 끝까지 라링고스콥에서 눈을 떼시면 안 되고요. 라링고스콥을 치울 때까지는 계속 튜브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흔들림으로 인해서 쏙 빠졌다가 에소파구스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튜브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시도를 하면 캐낫 인투베이트, 캐낫 옥시네이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도트라키아 인투베이션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객관적인 방법은 엔드타이달 CO2. 그것도 이제 에소파구스에 들어갔어도 한두 번 정도는 CO2가 디텍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번 정도 연속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컨펌할 수 있고요. 청진을 많이 사용을 하시겠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튜브에 입김이 맺히는지, 그리고 체스트월이 잘 움직이는지로 엔도트라키아 인투베이션을 컨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투베이션 이후에는 튜브 깊이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튜브를 잘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PO가 안 된 상황에서 타액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서 얼굴이 지저분한 경우에는 테이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튜브 고정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엔도트라키아 쪽으로 인투베이션 할 때 어스퍼레이션 된 컨텐츠들을 좀 석션을 해주시고, 바이탈 사인은 인투베이션 직후에는 혈압이 좀 오를 수 있습니다. 강한 자극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자극이 없어지면 혈압이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투베이션 한 다음에도 한동안은 꼭 바이탈 사인을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짧은 약제를 쓰셨으면 세데티브와 아날제식스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고, 환자가 안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어스퍼레이션을 막기 위해 헤드업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가장 좋은 건 24시간 에어웨이에 대처할 수 있는 팀을 조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병원 구성원이 에어웨이에 익숙해지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그렇게 막 엄청 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팀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잘 시키셔서 이런 팀이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어떤 도구를 갖추고 있으며 본인이 익숙한 디바이스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항상 이게 실패하면 다음엔 뭐 하지라는 걸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에어웨이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실패한 다음에 뭐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급박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플랜 B를 항상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공의 스님들한테 가장 강조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 병원의 에어웨이 팀을 그냥 세워만 놓으셔도 된다. 토템처럼 세워만 놓으셔도 되니까 일단 불러놔라.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트레이닝 목적으로라든 어떤 목적으로라든 본인들이 트라이를 해보고 싶으면 저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어웨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매니지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때서야 이제 저희 팀을 부르게 되면은 대처가 늦어가지고 이스케믹 데미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도움을 최대한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요청한 상태에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